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초핵심 정리 세 번째 영상이고요. 대리에 대한 앞 영상이 이어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효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명주의입니다. 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밝힌 경우에는 요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예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거든요. 따라서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나 실수였다, 착오였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한 사실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그 매매계약 효과가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인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것이 본인인 척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유효한 현명이 되겠지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예요. 따라서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도 현명이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현명이 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예입니다. 자,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따라서 대리인, 당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니까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인입니다. 자, 복대리인은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복대리는 항상 조심할 것은 첫째,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왜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현명합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은 항상 예외 없이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임하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대리인은
복대리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꼭 그러느냐? 만약에 본인이 지명을 했다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의하실 것은 이 무과실 책임이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지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서 빼놨는데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말로 말씀드리면 공통된 소멸 사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에서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세 번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된 경우. 네 번째,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공통적으로 소멸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를 정리해 볼 거예요. 이 무권대리를 요 한 장에다가 다 정리할 거거든요. 요 한 장에다가. 자, 근데 이 무권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본인의 토지를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첫째,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토지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아니면 현명을 했어요. 내가 대리인이다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이건 뭐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상대방에게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만 무권 대리예요. 따라서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이거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권 대리가 될 수 없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권 대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두 가지가 나뉘게 되고요. 일단 둘 다 무권 대리니까 둘 다 협의의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는 성립하려면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가지는 뭐가 다르냐?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거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 원칙은 협의의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는 예외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채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공통적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본인은 무권 대리에 대해서 협의의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소급효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누구한테 추인할 것인가?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득자가 있다면 전득자,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원이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고요. 이 최고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해서 이미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본인의 추인에서 세 번째 부분에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철회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본인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협의 무권 대리입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또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한다.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무권 대리인에 관한 요건에서 고의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은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표현 대리는 뭐였죠?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실상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깎을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첫째,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도 주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요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저당권을 설정해라고 대리권을 줬던 이놈이 저당권 설정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이렇게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고요. 세 번째, 대리권 소멸입니다.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죠. 따라서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표현들이가 성립되고요. 표현들이가 성립돼야 본인이 책임이 부담되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요건을 검토해 보자. 첫 번째, 주지도 않고 줬다고 대리권의 수요를 표시하고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요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고요. 이러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권한을 넘고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 대리행위시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라 대리행위 시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권한을 넘어내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종류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대리권 어떤 권한이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또 넘은 행위라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질적 행위에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소멸된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되고요. 셋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문구들이 다 정리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무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무효란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한 개 지문, 120개 지문, 160개 지문이네. 4, 5, 20, 200개 지문이죠. 200개 지문 중에서 반드시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형태의 지문은 꼭 출제가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표현들에다 문구들에다 그것도 매매가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 내리니 문구 내리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행을 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자,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요식행위로 뒤바뀔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뀔 때 공교롭게도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로는 전환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요. 또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이 뭐냐면 추인할 수 없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고요. 추인한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이 될 수는 없고요.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능한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세 가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고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도 이 세 가지로 정확히 나눠서 정리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유동적 무효는 출제될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자,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대리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한 달 후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시기가 도래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를 가지고 정리할 건데, 첫째,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무효가 유동적 무효가 다른 것이 뭐냐? 예외적으로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유효성을 몇 가지 인정합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니까요. 다만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인 거죠. 그 다음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고요.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기타.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허가받으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물만 먼저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건물 거래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이죠. 자,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어요.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취소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